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이 또 불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우리 국내 뉴스에 가장 해박하고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깊이 있게 전해주시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를 모시고 재구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구성을 잘 해주실 거죠? 네.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네. 씨의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죠. 지금 불기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고 해서 한번 재구성을 털어보죠.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디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어제 그 윤석열 한동훈 회동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만남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인적쇄신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서 이 끝나고 이제 잘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가버렸고 이게 또 모임이 되게 그 모양이 되게 이상한 게 차담이라고 했는데 이 어렵게 만난 자리에 차는 없고 제로 콜라를 내놨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이 제로 콜라를 좋아하더라라는 건데 이 제로 콜라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자리에서 콜라를 먹더라라는 건데 이 차 대신에 또 콜라를 마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격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주 앉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정진석 실장을 배석을 시켰는데 세 사람이 삼각형으로 앉았단 말이죠. 그 사진 진짜 이상했어요. 그 사진 진짜 보통은 맞습니다. 맞은편에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안에 앉고 맞은편에 손님이 앉고 주인의 가족이나 주인의 어떤 주인집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인 옆에 앉잖아요. 살짝 그냥 빗게 앉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이니까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저기 물러나 있어야 되는데 배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삼각형으로 앉았다는 건 당신은 비서실장과 동급이다라는 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당 대표와 비서실장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데 한동훈의 쫄보 정치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도 문제지만 왜 한동훈이 이걸 돌파를 못하나 두 가지 그 해석을 했는데 첫째는 트라우마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스로 모시던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윤석열 앞에만 가면 쫄리기 때문 아니냐라는 게 하나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샴쌍둥이론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 한 몸이고 둘 사이에 공유하는 비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쪽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대로 맞받아치지 못한다라는 건데 결국 한동훈 대표는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면 결국 이 과거의 그 보스를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샴쌍둥이를 넘어서려면 자기 몸 한쪽을 떼내고 맞서 싸워야 되겠죠. 저거 봐요. 저 사진이 저는 지금 두 명을 앉혀놓고 혼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혼나는 두 학생이 다 동급인 걸로. 맞습니다. 근데 여당 대표는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상해. 장소도 이게 뭐 손님을 맞는 장소가 아니라 무슨 골방 같은 회의실 같은 장소인데 왜 저런 장소를 골랐는가.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어제 저 자리에 가장 핵심 쟁점이 결국 김건희 특검이었고 김건희 특검의 또 주요 지금 무려 5가지 이런 의혹들이 얽혀 있는데 핵심 의혹이 또 주가 조작 사건인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가지 의혹이 우리가 오늘 다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고요. 또 관조공사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아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는데 그 업체가 사실은 무자격 업체였죠. 듀얼백 논란 오래됐고요. 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방금 이야기했던 명태균 리스트 관련 의혹들이 있죠. 이 5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게 박근혜 탄핵과 비교하면 박근혜가 왜 탄핵이 됐느냐 보면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는데 정확히 같은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다들 지금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한다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부담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사건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이걸 검찰이 4년 반이나 미루다가 이걸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이게 무혐의 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법정까지 가서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검찰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무혐의다라고 말하는 건 검찰이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5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관저공사 사건은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이라서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살 집에 도배지나 수도꼭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세금을 쓰는 그리고 이 그렇죠. 보통 우리 뭐 정부 입찰을 한번 하려면 정말 그 서류도 많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아는 업체, 특히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였던 업체에게 게다가 이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인데 공사를 맡겼단 말이죠. 저거 이 업체는 공사를 맡아놓고도 자기가 없으니까 또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지하청을 줬단 말이죠. 누가 봐도 특혜인데다가 이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의혹이 많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 의혹이 있고 그다음 디올백 논란은 사실은 뭐 도덕성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공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그리고 뭐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사실 결국 이건 잘 풀었으면 그냥 결국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만 하고 끝났을 일인데 이게 또 검찰에서 또 이 수사심의까지 가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결국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검찰총장 수준의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검찰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하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최상병 사건은 사실 군인의 죽음이 있었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권력이 근간을 흔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반발이 큰 사안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아는 또 이종호라고 거기도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그 세력인 사람이 내가 VIP한테 이야기해뒀어. 그래서 사표내지 말라고 했어. 임성근 당시 해병대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 또 한 달이 건너서 주가 조작 사건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게 결국 김건희 여사의 뒤에서 어떤 그 의견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얽힌 사람하고 연관되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 공천 개입도 지금 뭐 진행 중인 그렇죠. 거죠. 이 대통령 이것도 이제 결국 선거법 위반이고 사실 국정농단과 연결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제 막 터져 나온 사안이고 어디까지 앞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 그 또 다른 대화가 어디까지 있을지 명태균 씨는 무려 2,000장의 캡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거기서 어떤 전국 흔들 사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를 재구성해보자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돌아보면 2020년 9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청문회 때 나온 사건인데요. 재밌는 게 뉴스타파가 첫 보도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 경찰 보고서 뭉치를 익명으로 뉴스타파에 보냈는데 이렇게 두꺼운 뭉치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 아직까지 알 수 없고요. 경찰 보고서를 보니 경찰이 당시 윤석열의 부인을 내사를 했고 거기에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라는 게 당시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냥 연루된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세력들과 여러 경로로 관련이 돼 있고 전화 통화도 수없이 많이 했고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무려 23억 원을 그 차익을 남겼단 말이죠. 도이치모터스는 코스닥 등록기업입니다. BMW라는 이제 독일 차를 파는 회사고요. 독일 차 수입해서 파는 그 회사죠. 지난해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되고 아무튼 BMW는 국내 그 수입차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잘 아는 사이고요. 처음에 이 도이치모터스가 두창선미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우회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그 돈을 대고 주식을 넘겨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그게 2009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 이제 처음 상장을 하고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이제 권오수 회장 등이 주가 조작을 했는데
처음 인수할 때부터 주가 조작하는 모든 단계에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했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가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주최했던 코바나 콘텐츠에서 주최했던 전시회 12개 중에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그 대형 전시회들은 이제 기업들이 후원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오랜 관계를 맺어왔고 그리고 후원도 하고 김건희 여사는 또 도이치모터스에 그 계속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회장이 기획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문 그 작전 세력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천 번의 거래를 했는데 그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김건희 여사 실제로 돈을 벌기도 했는데 결국 문제는 검찰의 결론은 김건희는 몰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은 우리 아내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큰 이익을 봤고요. 그리고 몰랐다라는 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명확하게 통화 내역에서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걸 검찰이 아직 입증하지 못한 상태인데 중요한 건 보통 이런 사안이 있으면 탈탈 털어서 모든 통화 내역과 이 주고받은 상황들 그다음에 뭐 정황들을 다 검증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는 양쪽의 통화 내역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위치 추적 같은 걸 다 해서 이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 통정 매매 서로 짜고 치는 그 매매에 이용됐을까를 검증을 하는데 그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이 넘겨짚어서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다라는 결론을 지금 단정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죠. 내린 상태고 하나씩 조금 살펴보죠.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결혼한 거는 2012년이니까 주가 조작은 그 전이네요. 2009년부터 결혼 전이니까 몰랐다라는 우회 상장 때부터 시작된 네네. 거기 때문에 그 전이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했던 거는 손해를 봤다. 내 아내가 손해를 봤다고 한다. 어떻게 주가 조작이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거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 아닌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 때는 크게 이익을 보지 못했어요. 1차 때도 근데 이익을 봤는데 윤석열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제가 이제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심혈을 이 기울여서. 모든 주가 거래 내역을 다 이제 시기별로 입력을 해봤는데 이 한 장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1차고 오른쪽이 2차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 2,500원에 사서 2,900원을 팔았죠. 네. 1차 때도 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파란 동그라미가 살 때고 빨간색이 팔 때입니다. 김건희 씨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2차 때는 김건희 계좌에서 나온 거래 내역인데요. 2차 때는 여러 차례 나눠 샀지만 3,700원에 사서 5,100원에 팔았으니까 꽤 이익이 많이 남는 상황이죠. 저 시점들 다 평균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보면 2차 때 보면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또 옛날 금융감독원의 주가 조작 사건들 취재를 할 때 보면 이게 금융감독원 이제 감독원들 말 들어보면 거래 내역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3,500원의 주식을 팔았는데 오후에 다시 3,300원 주식을 산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비싸게 팔았다가 다시 비싸게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산다. 싸게 사들이는 같은 계좌에서. 네, 같은 계좌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냥 두고 있으면 될 걸 왜 이런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국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오기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를 때려놓고 검색을 해보면 결국 그런 합리적이지 않는 거래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방금 그래프에 보셨던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를 수백 번을 주고받는 그런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제 뭐 6개가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는 1인 매매를 했고 김건희 여사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맡겼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제 맡겼으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아까 윤석열 당시 후보도 맡겼는데 손해를 봤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라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서도 허위 사실 말했다라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당선 무효도 될 수 있는 지금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소출되지 않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 굉장히 심각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손해 다니고 이익을 받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모를 리가 없다라는 정황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이제 뭐 1인 매매가 있고 김건희 여사 직접 거래한 경우가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몇 시에 8만 건을 때려줘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8만 건의 그 거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조작 세력은 여러 계좌를 놓고 계좌주들하고 다 네네. 내통을 해서 말하자면 네네. 자 여기서 10,000원에 던지면 저쪽에서 10,000원에 받아주고 여기서 또 11,000원 부르면 11,000원에 팔아줘 막 이런 식으로 짜는 거죠. 그래서 통정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고 파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내가 팔았을 때 바로 내 파트너가 주식을 바로 그 자리에 받아가지고 이익이 다른 사람 가지 않도록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자기들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물량을 털어내는 게 주가 조작의 10,000원짜리가 20,000원 차곡차곡해서 올라가면 네. 다른 투자자 개미 군단이 막 붙어가지고 사기 시작하면 거기다 던져버려서 다시 폭락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가 조작 세력들의 전체 그 자본은 이 자본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 정황이 드러난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또 보시면 이 전체 막 예를 들면 2010년 1월 28일 같은 경우는 전체 그날 도이치모터스 거래 대금 중에 무려 44%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자전거래와 통정매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걸 보면 그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인데. 그 그러니까 2010년 거래죠. 그 표가 있나요? 혹시 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걸 보면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그 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은 지금 항소심까지 가서 대부분 다 유죄가 났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지금 그 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 왼쪽이 매도고요, 오른쪽이 매수인데 왼쪽에 4,500원에 팔았다가 같은 날 또 4,300원에 사기도 했어요. 이런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저 김건희 씨의 맞습니다. 계좌인 김건희 거죠? 계좌를 쭉 털어본 건데요. 보면 이제 비싸게 팔았다가 또 다시 또 싸게 사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 계좌주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죠. 네. 왜 이런 걸 왜 했을까? 팔았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사거나 아니면 샀다가 다시 또 팔거나 하는 그 비상식적인 거래들을 계속하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수법들인데 사실은 그때 샀다 팔았다 상대방도 주가 조작에 참여한 다른 맞습니다. 계좌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왼쪽 거죠.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옮기고 오른쪽 주머니에 다시 왼쪽 주머니에 옮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결국 이제 다른 개미 투자자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래서 주가 충분히 올랐을 때 한꺼번에 물량을 털어내는 수법으로 큰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검찰의 주장, 김건희 여사의 주장은 나는 몰랐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하고 친했는데 권오수 회장이 주식을 사라고 해서 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연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는가라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아까 8,000주를 몇 시에 몇 얼마에 내다 파세요라고 주가 작전 세력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정확히 그 금액으로 주문이 나갔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나갔다는 건 확인된 거죠. 나갔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김건희 계좌에서 주문이 나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둘 간에 김건희 씨가 그 말을 듣고 팔았는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 말을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이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검찰도 권오수 회장에게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초밖에 안 돼서 팔았기 때문에 그런 미리 거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팔았겠죠. 그랬는데 검찰의 주장은, 검찰 해명은 두 사람이 친해서 또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권오수 회장이 언제 몇 시에 주문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지시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네.
주가 조작은 있었고 네. 이익을 본 사람도 있었고 이미 김건희 씨도 이익을 봤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요. 그건 유죄 판결이 다 났지만 알려준 게 그냥 주가 조작하고 있으니까 참여해라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고 지금 팔아라 라고 얘기해서 팔았다. 아, 정확하게 2010년 11월 1일인데요.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주포는 이제 그 주도하는 세력이고요. 선수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수가 준비시킬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포가 다시 매도하라 셈이라고 하니까 딱 7초 뒤에 그 주문이 나왔어요. 그 둘 사이에 어떤 경로로 연락이 됐는지는 사실은 이걸 압수수색을 하면 나오겠죠. 통신 내역을 털어보면 나올 텐데 일단 털어보지 않고 그리고 둘 사이에 연락은 없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봤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 용의선에 올라 있고 당연히 모든 그 이 통화한 사람들, 그 개입 관여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손아무개라고 전주가 있어요. 네. 돈을 댄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돈 댄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손아무개는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아무개보다 더 깊이 개입돼 있는 김건희 여사도 일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게 주가 조작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은 털어봐야 되겠죠.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 법원에 가기도 전에 검찰이 이건 무혐의라고 자기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의혹이 있는데도 의혹을 없다고 검찰이 나서서 당시 그래서 검찰 발표를 두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들인 것 같다. 변호인인 것 같다. 도대체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발표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검찰이 몇 가지 주장을 내놨는데 네. 첫 번째가 계좌를 일임했다는 거였잖아요. 네. 일임했으니까 몰랐을 거다. 일임도 있고 직접 거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임했던 건 당연히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 거래는 아까 그 8만 주 때려주셈이라고 했던 것처럼 직접 거래는 그냥 권오수 회장을 믿고 권오수 회장이 조언에 따라서 주문을 냈을 뿐이다라고 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아, 근데 일임 계좌에서도 직접 주문 낸 정황이 있는 건가요? 일임 계좌는 이제 이 중고사에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고사에 알아서 주문을 냈을 뿐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일임 계좌에서 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수백 번 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정확히 없고요. 역시 그냥 권오수 회장의 그 요청에 따라서 뭐 주가 오를 것 같아서 샀다. 그런데 손해를 봤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포가 선수한테 메시지 아까 8만 개 네. 뭐 때려달라는 그 메시지 나간 직후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8만 주 주문이 나갔는데 네. 근데 이건 미리 말을 맞췄을 수도 있지만 검찰에서는 당연히 검찰도 권오수 회장에게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게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우리가 그 무죄 추정 원칙에서 보면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검찰이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아니면 이미 드러나 있는 정황들을 애써 무시하고 이게 그 피의자 편에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최대한 최대화하는 조건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검찰이 과연 그렇게 수사를 했는가?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일단 법원에 가져가서 최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앞장서 가지고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통화도 하고 정보도 주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권오수 회장이 그냥 정보를 알려준 거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게 네. 결론인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거는 휴대폰까지 맡겨가면서 방문 조사를 한 검찰이 한 수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맞습니다. 통상적인 그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이제 통화 내역이나 아니면 위치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제 금감원 취재할 때 보니까 아까처럼 이 사고 파는 합리적이지 않는 거래를 두고 이때 왜 이런 거래를 냈느냐고 계속 추궁을 하면
결국 실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왜 4,500원 팔았다가 4,300원 다시 샀느냐. 이게 주가가 갑자기 한 시간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명 자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모순을 대부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핸드폰을 맡기고 방문 조사를 했던 검찰들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추궁하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셨냐고 물었을까라고 돌아보면 그랬을 것 같지 않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 강한 의혹이 남는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김건희 씨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은 다 처벌을 받았다고 다 지금 하셨죠? 그 항소심에 가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주 돈만 됐다라고 말하는 그 손아무개도 지금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라서 유죄 판결이 난 상황인 거죠.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했었잖아요. 오래된 그 레퍼토리인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성윤 지금 그 의원이 됐어요. 민주당 의원이 됐어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인사권도 총장이 가지고 있고 수사비도 총장이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네네.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었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 다시 보긴 해야 됩니다. 그 이성윤이 과연 그러면 그때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느냐. 이분도 사실은 눈치를 보고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죠. 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분은 이제 내가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그 주장 덕분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됐죠. 사실은 이제 열심히 털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분도 사실 수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탈탈 못 털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성윤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사 검찰들이 다 윤석열 눈치를 봤기 때문에 애초에 털 수가 없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에 물러나고 대선 출마를 하려 갔죠. 그 이후부터 수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또 이미 이제 대권 주자가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대권 주자가 된 사람을 그 사람의 부인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도 나왔을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돌아보면 당연히 의혹이 나온 걸 수사하지 않고 묻어두는 게 더 이상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성의 없이 수사하자. 이건 정치 보복과 별개 이미 나온 의혹을 덮고 넘어가는 건 검찰의 명예에도 심각한 그 타격이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과연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방치도 됐는가라는 질문이 남는 거죠. 근데 한편에 부조리극이네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그 말은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 때 그랬지만 내가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았냐 이런 말이고 내가 내 아내를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건 그렇죠.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성질내면서 얘기했지만 당시 검사들은 윤석열의 눈치를 보느라 탈탈 털 기회가 없었다라고 누구나 말을 하죠.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거기다가 그리고 전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김건희 여사를 당시 소환 조사도 하지도 않았고 영장도 때리지 않았고 통화 내역도 아직까지 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성윤 의원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한 것도 되게 웃긴 게 내가 그때 눈치를 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비굴하게 눈치를 봐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해놓고 무슨 소리 하고 영장이라도 내거나 영장이라도 청구를 했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다가 쫓겨났다면 모르겠지만 역대 최약체인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네. 권력의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지검장께서 지금 와서 또 그런 말을 하는 건 또 약간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잡을 수는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건은 이게 이제 아까 김건희 여사의 5가지 의혹 중에 가장 그 빼박캔트 이미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정에 가 있고 이걸 만약 뭉갠다면 지금 검찰이 일단 뭉갰죠. 그리고 이 법원에서 아직 지금 이제 그 재판 진행 중이지만 우리 일사부재 리라는 게 있죠. 네네네. 법원 한번 판결이 나면 그걸 뒤집지 못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사부재리는 있지만 검찰 수사는 언제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소는 이번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도 일사부재의라는 게 있죠. 한번 부결된 법안을 다시 올리지는 못하지만 추가 의혹이 나오면 다시 법안을 바꿔서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세 번째 지금 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두 차례 특검법 부결 상황 그 표좀 보여주시겠어요? 두 차례 부결이 됐는데 세 번째 올라오면 이게 지금 보시면 1차, 2차로 올수록 재표결로 갈수록 계속 찬성표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특검법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 반란표가 4표가 나왔죠. 나왔네. 4표가 나와서 지금 4표만 더 받으면 이제 이게 뒤집힐 상황이고, 이게 뒤집힌다는 건 윤석열에 대한 사실 불신임, 그 탄핵안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결국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특검법의 명분이 더 커진 거죠. 자,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과연 누가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가서 요구를 했던 것도 결국 특검이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결국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라도 결국 특검을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이 될 거예요. 3차 재표결이 진행될 텐데 거기서 만약에 특검법이 다시 부결이 된다면 한동훈 입지가 약해질 것이고 네. 한동훈을 따르는 의원들이 친한계 의원들이 한 20명 되잖아요. 그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이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수 의원들이 거기서 아마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쨌든 해법은 특검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메이도프 사건이라고 있었는데요. 폰지 사기 같은 건데 그 나스닥 의장까지 지낸 굉장히 명망 깊은 금융인이 폰지 사기 비슷한 금융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판결이 났는데 17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다치게 한 폭행, 살인 이런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형을 때린 것은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말 관대한 편인데요. 미국에 비해서 좀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계기로 더 관대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든 특검을 통해서 다시 사법정의가 관대한 게 아니라 좋겠습니다. 특정 대통령 부인에게만 관대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정원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